오늘은 여러분에게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어린 시절에 쓴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궁중일기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베르사유의 황태자비 캐서린 레스키 지음 이나경 옮김. (176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1769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궁전. 새해 결심. 아베트 베르몽 선생이 준 이 일기장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기를 쓰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한다. 아직 글씨도 반듯하게 쓰지 못하고 모르는 철자도 많아서 힘들지만 새해부터는 꼭 일기를 써야겠다. 진심을 담아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돌아가신 황제 로레인의 프란츠 1세의 딸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하나 공주가 1769년 1월 3일 올 한 해 동안 배워야 할 것들. 두 번째로 쓰는 일기다.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 중이다. 아베드 베르몽 선생이 기뻐할 것이다. 이제 엄숙하게 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쓸 줄 안다. 이 예쁜 일기장을 준 아베 선생에게 감사한다. 하늘색 표지에는 금색 백합꽃이 새겨져 있는데 백합은 프랑스 왕실의 상징 가운데 하나다. 나는 프랑스 왕실의 상징에 대해서 모두 배워야 한다. 프랑스어도 배워야 한다. 올 한 해 동안 배워야 할 것들을 다 적어보면 이렇다. 프랑스어 쓰기와 읽기. 이곳 왕실에서도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에 말은 잘한다. 내기 게임, 프랑스식으로 춤추기, 프랑스 왕실 예법에 따라 걷기, 프랑스 기부인들이 드레스 밑에 입는 커다란 파니에 치마 양 옆을 퍼지게 하기 위해서 고래 수염 등으로 만든 틀 속에서 둥둥 떠다니듯 걷는 것이다. 더 잘 읽기, 더 잘 쓰기. 왜 나는 또래 여자아이들보다 15명의 언니 오빠나 동생들보다 이런 걸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내가 장차 프랑스의 왕비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적을 것이다. 지금은 손도 아픈 데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1769년 1월 4일 꼬치를 제대로 쓰다. 이제 기운을 차렸으니 어제 하려던 이야기를 설명해 보겠다. 나는 이제 겨우 13살이지만 왕비가 되기 전에 우선 프랑스인들에게 도피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피느란 프랑스에서 황태자 비를 일컫는 말이다. 도피느는 왕의 장남인 도팽의 아내다. 프랑스의 국왕은 루이 15세다. 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의 손자가 대신해서 도팽으로 갔다. 도팽의 이름은 루이 오기스트다. 나는 아마 내년쯤 루이 오기스트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루이 15세가 세상을 떠나면 도팽이 루이 16세가 되고 나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된다. 우리는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13살에 불과한 오스트리아의 공주이며 모두들 나를 안토니아라고 부른다. 나는 아직 황태자비는 고사하고 왕비가 될 준비도 갖추지 못했다. 모두 내가 그 사실을 하루에 10번씩은 일깨워준다. 내게 그것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황후이신 어머니. 신효장이자 가정교사인 레첸필드 백작 부인, 나는 줄여서 로로라고 부른다. 무용교사 노베레, 프랑스인 미용사 라세네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아베 드 베르몽, 그 외 여러 언니 오빠들. 나는 프랑스어는 고사하고 오스트리아 말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쓰는 것보다 읽는 편이 낫지만 사실 읽기도 쓰기만큼이나 싫다. 그렇다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내가 머리 나쁜 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프랑스어 교사인 아베드 베르몽 선생은 어머니께 똑똑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장점이 있지만 좀 게으른 편입니다 라고 했단다. 그는 내가 속마음을 일기장에 털어놓다 보면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어 비뚤비뚤한 글씨체와 엉망인 철자를 자연스럽게 고치게 되리라 생각하고 이 일기장을 준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일기를 절대 읽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께 내가 일기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뭐든 알려고 드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는 정말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신다. 그러고 보니 꼬치꼬치라는 단어도 제대로 쓴 것 같다. 아베 선생이 보면 매우 기뻐하겠지만 일기장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일기를 쓰다 보니 글쓰기가 조금씩 쉬워진다. 조금만 있으면 속마음을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다음번에 쓸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적어두어야겠다. 캔 먹기 좋아하시는 어머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언니 카롤린과 엘리자베트, 뚱뚱하고 못된 새언니 요제파. 1769년 1월 5일 캔 먹기 좋아하신 어머니. 일기 쓰는 게 재미있다. 아베드 베르몽 선생은 내 쓰기와 읽기 실력이 늘었다고 한다. 벌써 말이다. 일기를 쓴 지 겨우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어제 쓰겠다고 적어둔 것들에 대해 써보겠다. 첫 번째, 캔 먹기를 좋아하시는 어머니. 나는 황후이신 어머니를 무척 사랑한다. 하지만 어머니와 나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나처럼 게으르시지 않다. 어머니는 단 1분도 낭비하시는 법이 없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산파와 치과 의사를 함께 부르셨다고 한다. 상고를 겪는 동안 충치를 한꺼번에 뽑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2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아주 잘하신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신다. 나는 손수건을 늘 아무데나 두고 루루가 오기 전에 나를 가르치던 브랑드가 준 값진 부채도 잃어버렸다.
어머니는 뭘 잃어버리시거나 아무데나 놓아두시는 법이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꼬치꼬치 캐무는 것이 좋아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배우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알고 싶어 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옷을 입거나 벗을 때도 들여다보시려고 한다. 내 가슴에 너무 납작한 게 아닌지 염려하시는 거다. 롤린 언니의 가슴에 대해선 너무 큰 게 아니냐고 염려하신 적도 있다. 가슴이 크면 나이 들어 보인다.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명언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우리 가족의 좌우명이 된 것도 있다.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하지만 내 사랑하는 조국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와 혼인을 하는 도다. 이 말씀은 라틴어로 여러 문장,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에 적어 궁전 여기저기에 걸어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되풀이하신다. 라틴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어머니의 목표는 우리 자식들을 전부 왕이나 여왕, 왕자나 공주, 공작이나 여공작과 결혼시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국이 커가고 새로운 영토를 얻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친구나 우방을 얻으려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결혼은 아주 좋은 거래다. 그래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것 같다. 어머니는 홈사를 성사시키시기 위해 우리 일에 일일이 참견하셔야 직성이 풀린다. 지금까지는 그 일을 아주 잘해 오셨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언니는 섹스니 독일 동부의 작센 지방의 알버트와 결혼했는데 그는 헝가리라고 부르는 오스트리아의 영토인 네덜란드의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마리아 아멜리아 언니는 파르마의 공작과 결혼하면서 이탈리아의 공작 부인이 되었다. 요제프 오라버니는 바바리아,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의 영어 명칭의 뚱뚱한 요제파와 결혼했고 내가 가장 잘 따르는 언니 카롤린은 나폴리의 왕 페르디난트와 결혼해야 한다. 어머니한테 시간이 많으면 우리 일에 더 많이 간섭하시겠지만 황후이시라 늘 하실 일이 많다. 이따금 우리는 2주가 넘도록 어머니를 뵙지 못하는 때도 있다. 누군가 내게 어머니를 생각할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고 묻는다면 브랑디와 함께 여름 궁전인 쉔브론의 어머니 집무실에 가실 때 어머니가 서류를 보시다가 나를 쳐다보시던 모습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머니는 큰 확대경으로 서류를 살펴보고 계시다가 그것이 든 채로 나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많이 쓸 생각은 아니었다. 지쳤다. 손을 좀 쉬게 해야겠다. 페르디난트 오라버니를 찾아서 배드민턴이나 쳐야지. 1769년 1월 9일 카롤린과 엘리자베트 언니 그리고 새언니 요제파. 계속해서 속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 두 번째는 카롤린 언니에 대해서다. 지금도 나한테 언니가 중요한 존재일까? 언니는 지금 여기에 있다. 언니를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어머니는 언니더러 나폴리의 페르디난트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다. 모두 다 알다시피 카롤린 언니보다 나이가 많은 요제파 언니가 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어머니는 카롤린 언니가 요제파 언니 대신 그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카롤린 언니를 무척 사랑했다. 언니는 나보다 3살 많지만 우린 항상 가깝게 지냈다. 우린 뭐랄까 꿀벌과 꿀 장미와 가시처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닭장 속의 병아리들 나무 가지를 쪼러 갔다가 나무 둥치를 보며 꽂고 우네. 모두 다 알다시피 내 눈은 파랗고 금발엔 잿빛이 감돌며 피부는 새하얘서 모두 매우 예쁘다고들 한다. 그런데 카롤린 언니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면 나를 못됐다고 할지 모르겠다. 아마 카롤린 언니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렇다고 할 것이다. 언니는 땅딸막하고 얼굴은 아주 붉으며 겉으로는 화를 잘 내지만 속마음은 아주 상냥하고 아름답다. 어쨌든 장미는 저마다 가시를 품고 있으니까. 이 말은 카롤린 언니가 가르쳐준 말이다. 그리고 언니는 정말 가시 역할을 해주었다. 언니는 성격이 불같고 독립심이 강해.
가시가 욕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장미를 지켜주듯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나폴리 왕과 결혼하라고 하셨을 때 언니는 크게 대들었다. 어머니는 그런 행동은 지각 없고 무례한 짓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카롤린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요즘 언니는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전에 카롤린 언니가 아닌 것 같다. 언니를 보면 언니가 슬픈 것 같고 무척 나약해진 것 같다. 나는 엘리자베트 언니도 좋아한다. 그런데 불쌍한 엘리자베트 언니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엘리자베트 언니는 대단한 미인이어서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이며 재치 있는 사람인데 그만 천연두에 걸려 피부에 깊은 곰보 자국이 생기고 말았다. 나보다 12살 더 많은 엘리자베트 언니는 바바리아 공작의 신복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피부가 망가진 다음엔 그럴 수 없었다. 언니는 평소에 두꺼운 베일을 쓰고 방 안에만 있는데 여름에 센 불은으로 가면 얇은 베일만 쓰고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지낸다. 카롤린 언니가 결혼해서 떠나기 전 나는 어떤 가정교사보다도 언니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아마 아베 드 베르몽 선생보다도 언니한테서 더 많이 배웠을 것이다. 세 번째 언니는 요제파이다. 요제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와 결혼한 오라버니마저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오라버니를 억지로 요제파와 결혼시키셨다. 요제파는 치사하고 심술궂고 못생기고 이기적이고 불만투성이었다. 새언니 요제파도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 아무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슬픈 척해야 된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애도하는 신용을 하라고 하셨다. 옳은 일이기는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름이 같은 요제파 언니에게 새언니의 묘지에 가보라고 하셨다. 아직 시신이 관 속에서 채 식지도 않았고 끔찍한 병이 공기 속에 떠다녔던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 소중한 우리 요제파 언니가 병에 걸려 쓰러지더니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요제파 언니는 나폴리의 페르디난트와 약혼한 사이였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카롤린 언니에게 요제파 언니를 대신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심술궂은 요제파 새언니 때문에 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의무 때문에 사랑하는 언니 둘을 한꺼번에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신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하지만 어차피 언니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이 일기장에 써놓는 게 꼭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느님, 저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의 뜻대로 프랑스 여왕이 되려고 이 일기를 쓰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마세요. 언니들을 생각하니까 슬프다. 눈이 펑펑 내린다. 눈썰매를 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